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오늘 11월 10일 토익 시험 다들 잘 보셨는지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긴장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또 기존에 높은 보유 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번에도 고득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그로 인해서 조금 더 긴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항상 응시하실 때 감이 아닌 확신으로 시험장을 나올 때 내가 100문제 중에서는 적어도 3문제는 알쏭달쏭하지만 나머지는 분명히 다 맞췄어 라는 확신이 들어야만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 고득점, 만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월 10일 토익 시험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땠는지 총평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C 전체 총평은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난이도 중상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파트 1의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표현들이 등장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오답으로 소거해서도 맞힐 수 있었던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파트 2의 경우는 난이도 중상이었어요. 네, 파트 2에서는 보통 20번대 중후반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좀 까다로운 답변들이 대거 등장하는 그런 트렌드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파트 2는 가장 난이도가 높고 변별력이 높은 파트로 대두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학습 방향을 파트 2의 난이도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에 맞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3하고 4의 경우는 평이한 난이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파트 3의 경우는 난이도 중, 그리고 파트 4는 중상으로 측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에 좀 두드러졌던 특징은요, 여자 성우 가운데 톤이 좀 높으신 분의 여자 성우분이 말을 굉장히 빨리 하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사를 할 때마다 조금 학생들에게 청취력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파트별로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지, 또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학습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한 팁을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파트 1에서 우선은 사진에서 딱 봤을 때 두드러지는 동작 또는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들이 정답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해커스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파트 1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다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표현들이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표현들이 있다면 우선 청소하는 모습은 아주 많이 나오는 흔한 동작이죠. 몇 가지 표현들을 제가 정리해 버렸는데요. clean, 청소하다. 자, scrub 또는 rub이라는 동사는 어때요? 네, 역시 청소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쓸 수 있는데요. 특별히 문질러서 닦고 있는 동작을 묘사할 때 scrubb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는 polish라는 표현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윤택이 나게, 광이 나게 뭘 닦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요. 그리고 또 대걸레질을 하다 할 때 mopping 이란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wipe라는 표현도 역시 닦다, 물기 등을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고요. 또 vacuum이라는 단어는 그래요. 진공청소기를 vacuum cleaner 이렇게 부르죠. 동사로 vacuum 하면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모습 또 오랜만에 우리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point at 이라는 표현이죠. 또는 point to 또는 point towards 이라는 표현들이 뒤에 이어질 수가 있음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무언가를 특정한 위치에 두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동사로 position, 그죠? place, put, arrange 등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다 물건을 두다, 이렇게 위치시키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인데요. 제가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의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point at 이라는 이 표현이 정답이 되려면요. 손동작이 반드시 확인이 돼야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 손가락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듣기도 전에 pointing at 이라는 표현을 미리 떠올려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뭔가를 특정한 위치에 두다라고 이야기할 때
position이라는 동사 있죠. 동사로도 쓰일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셔야 하겠고요. 이와 같이 포스터의 위치를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position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지와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1은 뭐 그렇게 크게 까다롭게 등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더불어 배열의 특징을 묘사하는 표현들도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물이 놓여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주어 동사 뒤에 전치사구를 붙여서 그 사물의 상태 를 묘사하면서 추가적인 배열의 특징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늘 전치사 구까지 듣고 여러분들의 오답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side by side라는 표현, 나란히 라고 할 때 next to each other 이라는 동의어 표현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차곡차곡이라는 이 표현은 쌓다라는 뜻의 stack 이라는 동사랑 아주 짝이 잘 맞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So stack on top of each other 이렇게 덩어리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줄로 in a row, 그 다음에 원으로 할 때는 in a circle, 그리고 반원일 때는 in a semicircle 이라는 표현들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트 1은 그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파트 2로 넘어갈게요. 파트 2는 제가 난이도 중상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출제 유형을 확인해 보시면 그 문제 유형의 비중은 그렇게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늘 비슷하게 배분되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달에 좀 그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었다면 평소문의 개수가 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3문제에서 많게는 6문제까지도 출제되는 이 평서문이 이달에는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트 2는요, 여러분, 항상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파트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는 늘 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그 질문에서 요구하는 화자의 의도를 우리말로 간추려서 되뇌가며 각각의 보기의 오답 여부를 1차적으로는 문맥으로 여러분들의 오답 여부를 소거하면서 가셔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문 그 파트 2의 후반부에 진입하면서 조금 까다로운 답변, 즉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응답이 아닌 소위 반전 응답들이 등장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문맥으로서 오답을 소거해서 정답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고난도 응답들로 몇 가지 예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언제 프로젝트를 시작할까? 의문사 when으로 시작하는 질문이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점으로 답하는 보기가 나온다면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시점이 아닌 응답으로 이런 답변 어떨까요? 아직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버짓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시작 시점으로 답은 하진 않았지만 결국에 화자의 숨은 의도는 예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시작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라는 응답이 되므로 자연스러운 응답이 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답변을 모호한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의문사 의문문과는 정말 짝이 잘 맞는 또 파트 2에서 높은 정답률을 자랑하는 응답 패턴임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왕국 2 개봉했지?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자, 개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화자의 의도에 대해서 난 애니메이션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 라고 답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겨울왕국 2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네, 개봉을 지금 앞두고 있는지 개봉을 했는지 저도 잘 확인은 안 되지만 자, 이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잖아요. 근데 나는 그 애니메이션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고 답한다면 개봉 여부를 그래서 나는 잘 몰라, 알지 못해 라는 의도가 되기 때문에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르겠어요 라는 의미를 전하는 모호한 응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또 다른 예시를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자, 평서문이네요. 우리 뉴욕 여행 같이 짜보자 라고 했어요. 자, 여행 계획을 함께 세워보자 라고 제안을 하는 이 평서문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수락을 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하는 답변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직접적으로 답을 한다면 뭐 누구나 다 어렵지 않게 맞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네가 여행 많이 다녀봤잖아. 너 여행 경력자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보다는 네가 여행을 더 많이 다녀봤으니 네가 타짜 라는 의도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납득이 되시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안에 숨은 의도를 캐치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청취력과 직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문제도 보여드릴게요. 해커스 매거진 표지에 로고 없이 디자인하기로 한 거 아니야? 라고 예정된 일정에 대해서 뭔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답변에서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어. 생각이 바뀌었어, 막판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괜찮으세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로고 없이 디자인을 하기로 했었지만 그 원래 계획이 수정됐어, 바뀌었어 라는 의도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응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우리가 파트 2를 접근할 때에는요, 예상할 수 없는 응답, 반전 응답, 이런 응답들을 이제부터는 정말 기대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너무나 예상 가능한 응답들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문제를 풀다가 보면 나중에 이렇게 좀 까다로운 응답들이 나왔을 때 적지 않게 당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파트 2는 난이도의 스펙트럼을 넓힌다라는 생각으로 쉬운 문제부터 평이한 문제, 그리고 아주 까다로운 고난도 응답들까지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섭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문제를 풀 때 뭔가 반전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써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후반부에 가서 그 난이도 높은 응답들이 좀 몰아쳐서 등장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번대에 진입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더 마인드 컨트롤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확신이 없다면 일단은 해당 보기는 보류, 세모 표시를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되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답을 분별해 낸다면 충분히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단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만큼은 정확히 들어주셔야만 하겠죠, 여러분. 따라서 파트 1과 2를 리뷰하실 때에는 늘 질문과 보기를 모두 다 스크립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장들을 귀와 입으로 따라 읽고 또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고 하는 식으로 트레이닝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스크립트의 도움은 가급적 없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근본적인 청취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시고 문제를 푸는 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청취력 훈련을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퇴근 시간 기록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또 평소문이에요. 일종의 명령하는 의도가 감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퇴근 시간 기록하세요 라고 했더니 저 오늘 오후 6시까지는 일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상대방의 그 요청사항에 미리 앞서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 6시까지는 일할 거예요 라는 말로 그러니까 시간을 기록을 할 건데 미리 상대방에게 자신의 근무 시간을 알리고 있는 의도로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2에서 까다로웠던 답변들을 우리가 좀 짚어본다면 후반부에 한 5문제 정도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질문만 정확히 들으셨다면 충분히 오답 여부를 판단하셔서 정답을 맞힐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파트 3, 4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파트 3의 난이도 중, 파트 4는 중상인데요. 전체적인 이달 시험의 특징을 좀 짚어본다면 다른 말로 바꾸는 이른바 우리 paraphrase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귀로 들은 표현이 보기에서 다른 말로 바뀌는 정도가 이달 시험에서는 무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자가 말하는 속도에 끌려가지 않고 미리 다음 문제로 미리 가서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만 있었다면, 즉 타이밍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단서를 노려 들을 수만 있었다면 사실 들리는 대로 보기가 깔끔하게 매치가 되는 편이었기 때문에 난이도를 제가 중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자, 빠른 전개 이건 뭐 더 이상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토익은
빠른 전개의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만 리뷰할 때 해당 부분만 듣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돼요. 평소에 리뷰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지문들을 다 들으면서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이 빠른 흐름, 전개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파트 4에서 제가 난이도 상을 덧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의도 파악 문제가요, 보기가 아주 길게 제시가 됐습니다. 파트 3는 보기가 좀 단답형이었어요. 반면 파트 4는 보기가 문장으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스키밍을 하는데 약간 좀 타이트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상을 좀 붙여봤고요. 그리고 이달 시각자료 문제 난이도 평이했는데요. 특징이 한 두 가지가 있겠네요. 일단 첫 번째 파트 3에서 좀 여러분들이 처음 접해보실 만한 생소한 그런 시각자료가 등장했어요. 잠시 후에 제가 함께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달 시각자료가 여러분 총 5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이 5문제가 모두 표기된 3문제 가운데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두 번째 시각자료가 위치해 있으면 그 다음 문제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각자료에 너무 오랜 시간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뒤에 남아있는 문제를 놓치기가 쉽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순발력 있게 다음 문제에 대비할 수 있어야만 했었어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달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3, 4의 고득점을 위한 팁을 짧게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선 지문이 시작되기 전에는요, questions 32 through 34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의 소개 멘트가 나오죠. 근데 그 멘트가 나오는 동안 많은 분들은 다음 지문 혹은 다음 지문을 미리 스키밍을 해 놓으려고 하세요. 뭔가 읽으려는데 욕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자, 지문이 시작되기 전 준비 멘트가 나오면 하던 동작은 가급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뭘 하셔야 되냐면요, 표기된 문제 3개를 다시 한번 훑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문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거구나, 그리고 뭐에 관한 내용일까? 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문제 3개의 요점을 곱씹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화자가 대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시선이 첫 번째 문제에 미리 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트 3, 4의 그 대화 그리고 담화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요, 항상 지문의 초반부에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제너럴한 정보들이 쏟아져 등장해요. 즉 컨텍스트 를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언급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제나 목적, 그리고 화자들의 관계, 직업, 그리고 대화가 혹은 담화가 일어나는 장소 등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들이 초반부에 언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대사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큰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이 세부적인 작은 조각들도 잘 찾아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지문이 전개되면서 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정보들이 언급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유형도 우리가 크게는 이렇게 general question과 specific question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큰 그림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디테일한 세부 정보를 잘 노려듣는다라는 생각으로 문제 유형별 접근 전략들을 해커스 이론서를 통해서 꾸준히 여러분 트레이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보통 토익에 입문하신 분들은요, 문제를 푸실 때 시선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청취력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글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게 돼요. 특히 보기 속에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면 그러면 득점률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LC는 듣기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이 시작이 되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듣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가급적 시선이 분산되어서는 안 돼요. 자, 내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노려보면서, 즉 문제를 노려보면서 귀를 열고 듣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듣고 난 후에 보기를 보시면요, 정답만 확 눈에 띄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면서 우리 이번 시험에서 짚어볼 중요한 표현들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 시험은 비즈니스적인 상황을 많이 대두시키는 시험이다 보니까 회사 생활과 관련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익혀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사내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행사의 명칭을